Ни одного взрыва, ни одного, так сказать, всплеска, там, луча какого-то лазерного, там, молния. Нет, тихо, спокойненько. Целые континенты будут спать вечным сном. Вы Курилы хотели? Вот вы будете разбирать обломки всех ваших зданий. И сдохните все 120 миллионов, если вы еще потребуете Курила от нас. 제2장 기록 하톤 1995년 11월 25일 토요일 1990년대 ELF 방사와 지상파동 파트 2 존 컬먼 박사 1994년 인용 하톤 우리는 이제 1978년부터 완전하게 구동되었던 패스 무기에 관한 요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하여 앞서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스 무기 1978년 이래에 완전히 구동되어 온 러시아 전자기 패스 무기에 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서류 가방 크기의 딱딱한 형태의 장비는 납치, 암살과 같은 근접한 상황에서 활동에 사용된다. 1에서 2마일 3.2kg에 달하는 범위 안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고체 형태의 장비는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장비는 동조 신호를 발생시켜 인간의 두뇌를 목표로 삼게 된다. 목표물은 파동의 최대값을 또는 최소값에 맞추어질 수 있는데 이는 파동 기하학에 달린 문제이며 사실상 인체의 어느 부위든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목표물이 납치해야 할 대상일 때 대상자는 저주파 파동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이 자를 술 취한 사람처럼 만들거나 무의식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다. 고주파 파동 흡수는 목표물이 암살 대상일 때 사용된다. 2. 이동형 무기는 자동차, 트럭, 비행기와 같은 운반 수단을 실을 수 있다. 그 작동 범위는 약 18마일에 이른다. 이 무기는 특별기습부대 또는 전방수색부대에 주로 사용하고 휴대용 장비나 마찬가지로 군사시설이나 주위통제소 병력을 대상으로 정확히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또한 라디오, 전화, 레이더, 통신 교란 기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작동 범위는 18마일을 넘는다. 이러한 이동형 장비들은 1976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래 러시아군에 의해 점차 사용이 확대되었으며 오늘날 지대공 작전에도 쓰이며 그 작동 범위는 25마일 수준까지 확장되었다. 이들은 사실상 전술 전장 무기들로서 전투 현장에서 핵무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우랄 MHD 생성기는 트럭에 실어 운반되며 4만 암페어 5천만 와트의 전기를 최소 5초 동안 완전히 방출할 수 있다. 보다 작은 모델로는 파블로프스키가 있는데 놀랄만한 성능의 대인용 무기로 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러시아인들은 더 이상 전장용 전술핵 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화생방 무기 중에 신경가스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신경가스는 인체 조직의 파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데 전자기장에 쓰이는 무기도 마찬가지이다.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 블록들은 분자들이며 이러한 분자들은 전자기 에너지 배열을 갖는다. 분자들은 다른 분자들과 전자기 에너지를 교환하게 된다. 방사무기를 사용하면 전자기 에너지만으로도 파괴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용은 맞춤형 신호로 이루어지게 된다. 신경가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의 교란을 야기하는 독성 물질의 침입으로 이러한 효과를 얻는다. 예를 들어 걸쭉한 소만이라는 신경가스는 호흡을 통제하는 신경 시스템을 마비시켜 희생자들이 숨막혀 죽게 만드는 것이다. 3. 지상과 상공을 기초로 한 전자기 패스 무기는 거대한 지역에 걸쳐 전력 공급과 모든 종류의 통신시설을 망가뜨릴 수 있으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동시에 죽일 수 있다. 후르시초프는 유투기 격추 사건이 있었을 무렵 러시아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워싱턴 DC 전체를 파괴해버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이 말을 화가 난 후르시초프의 터무니없는 허풍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러시아는 정말로 새롭고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지역을 공격 목표로 할 때 러시아인들은 크라스노야르스크, 다슈누바, 그리고 페코라에 있는 거대한 레이더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다. 4. 메가줄, 디스크 전자기 생성기는 고성능 폭발물과 함께 또는 고성능 폭발물 없이도 사용된다. 이 같은 자기력화 목표물 융합 디스크 장치는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엄청난 빔 또는 열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975년 이래 러시아에서 행한 실험들은 전자기 방사를 내놓는 홀로그래픽과도 같은 3차원 구름들을 통해 이미 미국의 여러 지역들을 오염시켰을 수도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러한 메가졸 무기들은 나토 회원국들의 전력망, 레이더 시설, 무선 전신, 라디오 전화 통신 네트워크들을 대상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험을 시행해 왔다는 것이다. 5. 날씨 변경 송출기는 멀리 떨어진 곳의 날씨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테슬라는 1905년 그 가능성을 처음 시연해 보였으며 이후에도 자신이 만든 적립기둥 파동을 통해 이를 증명해 보였다. 1986년 요한 바오르 2세는 러시아인들이 전 세계의 날씨 패턴을 간섭하는 일을 멈추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크렘린에 보낸 적도 있었다. 그런데 CIA는 그 전에 교황을 상대로 나사와 미 해군 정보국 ONI의 UMBRA 1급 비밀에 사용되는 코드명에 대한 특별 브리핑을 했었다. 그 내용은 중국해와 동해, 일본해 지역에서 발생해온 광범위하면서도 대단히 이상하고 비자연적인 성격의 날씨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이처럼 비자연적인 날씨 형성은 1975년 미국 위성 화이트 클라우드와 리오라이트가 처음 간파해낸 것이었다. 위성들은 이들 지역에서 거대한 버섯 형태의 구름들이 형성된 사진들을 전송해왔다. 처음에는 이 구름들은 러시아가 행한 핵실험의 여파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어떠한 방사능 물질도 탐지되지 않았다. 화산재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정 역시 기각되었다. 교황에 대한 브리핑 자료는 로마 베네타 거리에 있는 이탈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제공되었으며 교황 수행원에게 건네줬고 곧 교황 침실 옆 서재에 인접해 있던 방으로 전달되었다. 브리핑은 우선 미소간 날씨 변경에 관한 협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어 어떻게 전자기 에너지에 의한 고기압 마루가 중국에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처럼 원거리 날씨 변경이 전체 날씨 패턴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되었다. 1986년 3월 이러한 전자기 덩어리는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냈고 이 폭풍은 거의 14,000마일에 달하는 해안과 대륙을 쓸어버렸다. 이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현상이었는데 그러한 폭풍은 대개 3,000마일 이상을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폭풍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다. 교황에게 보고된 나사 자료에 따르자면 동해 일본에는 러시아 스칼라 ELF 무기의 실험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날씨 변경 무기를 개발해내고 있었다. 1987년 혹독한 겨울 날씨가 미국 중서부와 서부 해안을 덮쳤으며 멀리 떨어진 남아프리카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60에서 80인치에 달하는 폭우를 동반한 맹렬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남아프리카에서 발생한 것과 정확히 동일한 형태의 폭풍우가 중국, 베트남, 미얀마에서도 형성되었으며 이 나라들의 거대한 지역이 사실상 폐쇄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볼 때 날씨 조작이 어떤 식으로 미국이 광대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지역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날씨라는 속임수 아래 기습 공격은 얼마든지 손쉽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초기 작전 역량이 검증되자 러시아인들은 북미 대륙을 대상으로 때론 신속하고 때론 느슨하게 날씨 변경 시험을 지속해 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드패커 시스템이 오버 더 호리즌 레이더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미 정보기관들은 더 이상 우드패커의 존재를 감출 수 없게 되었지만 이를 오버 더 호리즌 레이더로 명명하며 못 본 채 했다. 정부의 누구라도 앞으로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자신들이 날씨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 해군 정보기관이나 국방부는 여전히 우드패커를 오버 더 호리즌 레이더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민간 과학 잡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사이언스지는 진행 중인 일을 분명히 식별해냈고 미국의 적대적 날씨 변경 실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렸다. 놀라운 변화 중의 한 가지는 미국 과학자 버나드 J. 이스트랜드가 제트스트림 조종할 수 있는 전자기 전류를 개발해냈으며 하톤, 나는 당신들의 스펠링에 크게 관심이 없고 특히 사람 이름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지만 이자의 이름은 이스트랜드가 아니라 이스트룬드일 것입니다. 1987년 8월에도 특허도 따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와 국무부는 처음에는 이스트랜드에게 특허를 신청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가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특허 등록을 못하게 막으려고 애쓰기도 했었다. 깨달음 디자이너
미국은 국가안보 명목으로 특허를 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마련되었고 3,000가지 다양한 기술 중에는 무료 에너지 기술에 대한 것과 획기적인 의료 분야의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테면 암이나 만성병을 치료하는 기술인데 미국이 군산복합체로서 모든 산업과 기술들을 커버하기 때문에 카자리안들이 실지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트랜드는 정지된 에너지 파동을 생성하고 이동시켜 제트 스트림을 조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하는 대로 날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이스트랜드는 자신의 시스템은 모든 형태의 전자기 통신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미국을 공격하는 핵미사일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 천재적인 과학자가 왜 정부로부터 어떠한 격려나 지원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궁금해했다. 러시아인들에 의한 적대적인 날씨 변경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 정부와 과학계는 그러한 일을 불가능하다고만 주장했다. 그러나 그러한 부인은 1990년 1월 기점으로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었는데 일리노이 대학 아바나 캠퍼스에서 대기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6km 높이의 길이는 80에서 100km에 이르며 시간당 40에서 50마일 이동하는 거대한 기압 파동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9일 후에 과학자들은 또 다른 거대한 기압 파동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일은 1990년 12월 20일까지 계속되었다. 1990년 이후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유사하고 거대한 간섭 전자기 파동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북미 대륙의 날씨 변화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하톤 이들은 일상적으로 운행되는 비행기들이 갑작스레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깨달은 디자이너, 그 당시 비행기 안전과 관련한 기류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2022년 음모에서 동방항공 수직직화 추락에서 중국계 스파이가 탑승했다는 설까지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미국 정계의 스파이 활동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밀리에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이 문제에 교황을 끌어들인 이후로 러시아는 미 해군 정보국 ONI이 보유한 네이버릭스 시스템을 마치 장님처럼 만들어버리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화이트 클라우드 위성은 대단히 모순적인 시그널들을 송신해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날씨 변경이나 마인드 컨트롤 기술을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것으로 생각하면 의욕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로서는 1912년 니콜라 테슬라 박사가 발명한 테슬라 확대 송신 장치를 소개해주고 싶다. 하톤, 좋습니다. 스펠링은 니콜라라고 쓰는 것은 유럽 방식이기도 하지요. 이제 당신들은 어쩌면 지난 몇 일간 니콜라 씨가 실제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싶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의심 많은 과학자들에게 날씨 변경을 이미 그 당시에도 충분히 성숙한 기술임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이러한 테슬라의 기술을 의심하지 않았다. 일군의 러시아 과학자들은 워싱턴 DC 미국 특허청에서 수년 동안 근무하며 테슬라 확대 송신 장치에 관한 자료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너무나도 앞서서 태어났던 이 놀랄만한 천재 과학자가 남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복사해 가져갔다. 러시아인들은 또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ELF 장치들에 관한 기술도 습득하게 되었지만 이에 관한 내용들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를 벗어나는 것인 만큼 마인드 컨트롤 1994년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의 나의 또 다른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하톤, 이 논문은 아마 콜먼 박사에게 직접 부탁하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군 정보국 ONI는 사실상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CIA를 압도하는 최대 정보기관이기도 하다. 온리는 해군 정보사령부와 해군 안보 그룹을 통제하는 해군 정보국장의 지휘 아래에 운영된다. 해군 안보 그룹 NSG는 암호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암호 작성과 해독을 담당하고 있다. 화이트 클라우드 이선과 대양 감시 프로그램인 크래식 위자드도 모두 해군 안보 그룹 NSG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다. NSG는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노르웨이, 일본에 설치된 대양 감시 기지들을 통해 신호 정보 수집, 시긴트 업무를 담당한다. 해군 전자시스템 사령부 네이버릭스는 수중 감시 시스템인 루손 프로젝트, 해군 루손은 정찰 전자전 특수전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데스크탑 작전, 홀리스톤 작전, 그리고 샌드달러 작전 등과 모두 서로 연계되어 있다. 마르코니사에서 근무하다 살해된 6명의 과학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었다.
1982년부터 1990년까지 마르코니 전자시스템 회사에서 근무하던 과학자 25명이 연이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이 발생. 러시아인들이 미 정찰 위성들의 관심을 돌렸을 때 버지니아주 달그렌에 있는 해군 우주 사령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곳은 해군 우주 정보, 위성 간 교신 레이더, 대양 감시 그리고 글로벌 위치 정보 시스템을 관할한다. 해군 위성에 대한 공격은 모스크바 인근 사라사젠 위치한 강력한 ELF 송신 장치로부터 비롯되었다. 어쩌면 마르코니사에서 일했던 영국 과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들이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화이트 클라우드, 클리퍼 보우, 클래식 위자드 등 모든 시스템들은 우주에 기반한 무작위 빈무기 공격뿐만 아니라 지상과 우주에 기반한 원거리 스칼라 단파동, 전자기 패스 공격을 받은 이후로는 모두 모순되는 시그널들을 전송하기 시작했다. 6개월간 대양 감시 시스템 전체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으며 ITSS 위성 프로그램도 분명히 공격받은 징후를 보였다. 미 타이탄 340과 델타 로켓에 대한 공격은 마치 전염병처럼 연쇄 효과를 일으켜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델타와 타이탄 로켓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은 어떠한 새로운 위성도 발사할 수 없었다. 비슷한 시기 동안 스칼라 전자자기 에너지 빔 연속 파동은 모든 비행체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아흐르메니어 장군의 언급을 되풀이하자면 이것은 마치 러시아인들을 미국을 상대로 우리는 당신들이 전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 보이려는 것만 같았다.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는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던 겐더에서 발생한 LODC-8기 추락 사고와 1985년 2월 21일 4만 1000피트 고도에서 발생한 중화항공 보잉 747SP기 747SP 추락 사고였다. 자동 추적 스칼라파 공격을 받은 보잉 비행기는 전자기 에너지 간섭빈 타격된 것과 마찬가지로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4개의 엔진이 모두가 불타올랐다. 항공업계 정보원에 따르자면 만약 이 비행기가 보잉 여객기들이 일반적인 비행 고도 37,000피트 상공을 날고 있었다면 완전한 재앙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비행기는 약 32,000피트를 마치 돌덩어리처럼 수직 낙하했지만 조종사의 역량 덕택에 12,000피트를 남겨둔 고도에서 엔진이 재가동될 수 있었다. 조종사의 언급들은 비행 기록에 남겨졌으며 군사 전문가들이 이를 분석하여 사건의 시퀀스를 맞춰 본 결과 보잉 여객기의 전자기 스펙터에 의한 공격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에 어쩌면 흥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빔은 전형적인 레이저 공격으로서 동체에 여러 군데 고문을 내고 연소 시스템을 불태우게 됩니다. 사실상 EJ가 탔던 비행기도 사건의 순서만 바꾸었을 뿐이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자기 RF 무기는 다소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 저자는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분명코 내가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로서는 내가 제공하는 정보들이 쉽게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가 보유한 러시아 책자 번역본에 따르자면 전자기 무기는 몇몇 주파수상에서 연속되는 패스 형태의 조종과 변경에 기초한 것이다. 248명의 미국인들을 무참히 살해한 겐더에서 발생한 LODC-8기를 상대로 한 공격은 ELF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다른 발사체나 다를 바 없이 전자기 에너지 발사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한 것이었다. 이때 오버 더 호리즌 레이더 무기는 원거리 홀로그래픽 빔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정조준할 수 있었다. DC-8기는 엔진 바로 앞쪽 동체 오른편에 강타당했으며 동시에 4개의 엔진은 모두 꺼져버렸다. 동체에 난 구멍을 중심으로 어떤 폭발성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되었지만 어떠한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이 아니라 단순히 전자기 에너지에 의한 폭발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국인은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이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실험을 해왔으며 이제 미국인들이 분노를 야기할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사건을 덮고 넘어가기 급급했다. 어떤 목격자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부터 바라봤으며 하늘에서 감속적인 빔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고 일종의 섬광이 DC-8기를 격추시키는 걸 똑똑히 지켜보았지만 자신이 눈으로 관찰한 증거들은 캐나다의 공식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톤 오 실로 글합니다. 당신들은 이와 같은 방사한 물질들과 빔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컴퓨터로 조종되는 그리드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겐도 공항 인근을 지나던 3명의 트럭 운전사들은 포함한 다른 목격자들은 밝은 섬광을 보았고 그 섬광이 비행기를 불타오르게 했으며 자신들의 트럭들도 오렌지빛에 뒤덮이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 트럭 운전사들이 목격한 것은 사실상 빔 형태의 홀로그래픽이 비행기를 감싸 안듯이 추적하여 타격하는 메커니즘이었다. 이들의 진술 역시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미국과 캐나다 당국의 소심한 접근 방식 때문이었다. 수사당국은 또한 절반 이상의 군인들이 공격받은 DC-8기 내부의 불타는 플라스틱 집기류로부터 생성되는 시아나수소 연기를 들이마셔 숨진 것으로 판명된 부검 결과도 받아들이기를 보류했다. 비행기 내부는 전자기 발사체의 타격을 받은 순간 마치 용광로처럼 변했으며 승객의 절반 이상은 비행기가 땅에 닿기도 전에 시아나수소 연기를 들이마셔 즉사했던 것이다. 또한 꼬리 부분이 먼저 땅에 떨어졌다. 파트 2 인용 끝.